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지금 보이는 그림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 사람은 바로 쌤이죠. MFB 은서쌤. 자, 여기는 차츰 어디인지 쌤이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쌤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그림을 보고 있죠. 선생님이 작년부터 새로 시작하고 있는 취미가 가까이 있는 미술관이나 전시회를 좀 즐겨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같은 그림을 보고도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는 저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시작하게 된 취미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지금부터 쌤이랑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 질문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질문을 던지고 1강을 끝냈었죠. 자, 무역을 왜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꿈과 무역의 관련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 무역이 무엇인지 나는 딱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무역은 무엇이다? 자, 무역은 네이버나 지식사전을 찾아보면 무역이란 재화, 생산 요소 또는 서비스의 교환이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 거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재화나 생산 요소 또는 서비스라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물건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서비스나 운송, 여객, 노동 및 자본 등의 이동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죠. 이 무역의 뜻은 국제상무 교과서에 나온 사전적인 의미예요. 자, 이런 것 같이 무역이 단순히 특정한 상품의 효용 가치가 낮은 나라에서 효용 가치가 높은 나라로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무역의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쌤은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물품의 오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가치를 증가시키는 어떤 무형의 것들도 거래하는 것이 쌤인 무역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꿈하고 무역의 관련성이 뭔지 생각을 해보았나요? 자, 그렇다면 자기의 꿈에 대해서 지금 다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기 꿈.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반장을 주로 했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반장하고 학급 임원을 맡는 게 좋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쌤은 사실 대학에 가서도 내가 과대를 하고 학생회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학에서는 전혀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쌤이 좋아했던 빵집에서 오랫동안 아르바이트하고 커피 내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커피 아르바이트도 오래 하고 여행 많이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 후회하진 않지만 왜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그런 리더의 역할을 대학교 때는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자, 만약에 자기가 꿈이 교사든 공무원이든 회계사든 창업가든 사장님이든 뭐 삼성에 들어가는 것이든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그런 꿈들하고 무역이라는 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나 자신, 한 명의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또는 다른 나라가 어떤 상품을 만들고 어떤 상품을 서로 거래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내가 생활하고 돈을 벌고 있는 이 현재의 이런 상황이 조금 더 크게 이해되거나 조금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쌤은 생각해요. 조금 추상적인 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도 지금 교사를 하지만 가끔 해외여행을 가보거나, 물론 최근에 못 갔지만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제주도 또는 이 주변 나주의 가장 핫한 카페, 광주에서 밥을 먹더라도 이 음식은 누가 개발한 거지? 다른 나라에도 이런 음식이 있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유명한 지점 몇 개나 있을까? 이런 질문들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 작게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가져지기 때문에 무역이 크게는 나라와 나라 간의 상품 거래나 서비스의 거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게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도 이 무역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선생님이 처음에 이 사진 보여줬죠. 사실 여기는 어디냐면 서울에 있는 덕수궁 안에 있는 전시를 했던 거를 쌤이 올해 1월 겨울에 봤던 거예요. 우리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전시를 봤던 덕수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선생님이 네이버에 덕수궁을 쳤더니 문화재청에서 덕수궁 이야기라고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덕수궁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리. 덕수궁은 1897년 선포된 황제국, 대한제국의 황궁이라고 하네요. 옛 이름은 경운궁이래요. 자, 여기는 문화재청 사진이지만 선생님이 갔다 왔던 사진을 보여줄게요. 짜잔! 선생님이 사실 취미가 전시를 보기 시작한 것도 있는데 사진 찍는 걸 또 굉장히 좋아해요. 이건 쌤이 다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 이 왼쪽의 사진은 덕수궁 낮의 모습, 그리고 이 오른쪽은 밤의 모습. 이거는 참고로 선생님입니다. 자, 이 사진을 간단하게 보고 다시 덕수궁 이야기로 가볼까요? 한번 다 같이 덕수궁에 대해서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덕수궁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주로 피난 갔던 선조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월산대군 저택과 그 주변 민가를 여러 채 합하여 시여소로 정하여 행궁으로 삼았던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광해군이 즉위한 후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경운궁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궁궐의 모습을 갖춘 덕수궁은 인목 대비 유폐와 인조 반정을 겪으면서 규모가 축소되었고 특히 인조가 즉위한 이후 즉조당과 서거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덕수궁은 더 이상 왕이 공식적으로 머물며 국정 업무를 보던 궁궐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난 이후 덕수궁이 다시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을미사변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후 1897년 2월에 덕수궁으로 환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한제국이라는 황제국을 선포한 후 황궁으로서의 규모와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04년 덕수궁 대화재와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 이후 덕수궁은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때 경운궁에서 덕수궁으로 이름 또한 바뀌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살펴볼까요? 1500년대 행궁으로 삼았다. 1600년대, 1700, 1800년대, 1900년대. 이렇게 역사가 깊은 곳인지 선생님이 가서는 저 자세하게 알지 못했네요. 대박. 선생님이 덕수궁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 건물인데 굉장히 서양의 느낌, 유럽의 느낌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무역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덕수궁 사진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냐. 무역이랑 완전한 관련이 있다고는 할 순 없지만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 덕수궁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1500년대부터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 1500년부터
지금 현재인 2022년까지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의 건물과 이 건물의 주변 관련된 것들이 역사 속에서 영향도 많이 받고 바뀌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쌤은 이런 하나하나 건물도 다 무역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건물을 보면서 우리나라 옛날 기와집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나라 경복궁 모양하고는 다른데? 이거는 분명 외국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사진을 하나하나씩 다시 봐봅시다. 우리 이 큰 기둥 모양 있죠? 이거는 혹시 보면 생각나는 나라나 건축물이 있을까요? 유럽에 가면 이렇게 큰 기둥의 모양을 한 로마의 신전이 있어요. 어렸을 때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을 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모시는 신전의 기둥이 꼭 이렇게 크게 생겼어요. 이게 실제로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조그맣고 기둥이 이렇게 크고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매요. 이거는 서양의 건축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이 건물에서 박수근 봄을 기다리는 나목이라는 전시도 하고 있어서 쌤이 그걸 봤어요. 그거는 이 박수근 전시를 보고 있는 쌤의 모습이고 선생님이 여기 근처에 연수가 있었어가지고 밤에 또 와봤는데 밤에 덕수궁 모습도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덕수궁인데 아까는 낮의 모습, 이거는 밤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추웠어가지고 쌤이 이렇게 똘똘 싸매고 있네요. 자, 여러분. 쌤과 같이 덕수궁 관람 잘 하셨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말했던 12가지 자격증 중에 국제무역사 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국제무역사 자격증은 우리가 같이 1학기 때 공부했던 무역영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무역영어 방과후반 학생들은 알겠지만 인코텀즈 이게 국제무역사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20강 강의 중에 인코텀즈 공부도 할 건데 우선 국제무역사 강의에 포함된 내용들은 자 간단하게 대외 무역법 그리고 통관 및 관세 환급 그리고 전자무역 그리고 대금 결제 그리고 외환 실무 그리고 무역 계약 그리고 국제 운송 그리고 해상보험 이런 내용들을 공부해야 국제무역사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무역 영어 관련된 기초 이론들이나 영어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공부는 아직 안 했지만 무역에 관련된 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영우 보면 변호사법 몇 종 몇 항 몇 조 몇 항 어쩌고 저쩌고 형사법 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무역에도 관련 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대무역법, 그 다음 관세법, 그 다음 외국환 거래법 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노트 이제 있으면 슬슬 준비해볼까요? 자, 대외무역법은 쌤이 천천히 쓰면서 해볼게요.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자, 대외무역법은 왜 있냐? 왜 있냐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활동한다 하죠. 교내가 아니라 대외. 밖으로 활동한다. 밖으로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즉 대외무역을 많이 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많이 하도록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 대무역법 존재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 쌤이 말한 것 중에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죠. 이 위에 있던 국제수지, 그리고 국민경제,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국제수지란 뭐냐면요. 쌤이 이것도 써볼게요. 일정 기간 동안 일국의 다른 나라와 행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경제란 경제활동 전체를 국가 단위로 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은 이 두 가지 단어만으로도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면 큰 의미가 있는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외무역법이란 한 번 더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우리가 나라와 나라 간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 나라 간의 다 법들이 다 다르잖아요, 나라별로. 근데 무역에 관련돼서는 정해져 있어야 돼. 그래서 대무역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국제수지란 일정 기간 동안 일국의 다른 나라와 행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을 뜻하고요. 국민경제란 경제활동 전체를 국가 단위로 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한 것을 뜻합니다. 자, 두 번째로 관세법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볼 거예요. 관세법은 아까 선생님이 대외무역법은 왜 있다고 했죠? 나라 간 대외적인 무역 거래를 진흥하기 위해서 있다고 했죠. 자, 그럼 관세법은 자, 이것도 쌤이 입력하면서 해볼게요. 관세의 부과 및 부관 아니고 부과 및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이바지함. 자, 이게 관세법의 목적인데 다시 뜻을 풀어보자면 관세, 그 수출입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 관이라고 하죠. 통과할 때 그 통관. 통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팔려면 또는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 관세가 나와요. 관세. 그 나라에서 사온 물건에 대한 대가로 치르는 돈이거든요. 그 관세의 부과 및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게 이 관세법이 있는 목적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들. 수입, 수출, 다음 반송. 자, 오늘은 외국 물품, 또 내국 물품. 여기까지 오늘 해볼까요? 자, 수입이란 먼저 쓸게요. 수입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나라 물품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것. 우리가 스위스나 일본 가서 사오는 그 맛집 물건들 반입하는 것. 근데 우리가 그 물건을 사는 걸 수입이라 할 수는 없고 공식적으로 사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겠죠. 자, 수출이란 반대로 내국 물품. 자, 이제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우리나라 물품이라고 하지 말고 내국, 우리나라의 물품이라고 합시다.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반출의 뜻은 내보내는 거겠죠? 자, 그럼 반송. 반송이란
자, 반송이란 우리 반품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택배 시켜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잖아요.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출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근데 이 관세법에서 반송은 수출입 통관 절차를 꼭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아니한 것들. 그리고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보내는 것. 자, 외국 물품은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고 관세법의 법률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 법률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외국 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내국 물품이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 또는 우리나라의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그리고 다른 건 이제 다른 법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관세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외국 환거래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화 가치의 안정을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자, 외국환 거래법은 외국환 거래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데요. 외국과의 거래가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편안한 환경을 기반해서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 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화 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법입니다. 말 그대로 외국 돈에 관련된 거래에 관련된 법률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외국환 거래법의 내용은 이건데요. 쌤이 자연스럽게 말을 해볼 테니까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외국 돈에 관련된 기준 환율, 우리가 다른 나라 여행 갈 때 환전한다고 하죠. 그 환율 또는 외국환은 살 때의 비율과 팔 때의 비율, 즉 매도율과 매입률 및 재정 환율 등을 정할 수가 있어요. 누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이 있을 때 국내외 경제 사정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이 있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 환의 지급 또는 거래의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관련된 법이죠. 자, 그럼 외국환 거래법에서 쌤이 말했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할 단어. 외국환이 뭐냐? 쌤이 간단하게 외국 돈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면 너무 단편적이고요. 자, 외국환이란 국제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금과 외화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결제하는 지정 서류입니다. 즉,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왔다고 해서 100만 원을 사왔다고 해서 그 100만 원짜리 현금을 비행기 태워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금과 외화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결제하는 서류예요, 서류.
알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세 가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무역에 관한 법률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외무역법, 관세법, 그리고 외국 환거래법이 있습니다. 자, 대외무역법이란 국제수지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고, 관세법이란 관세의 부과 및 징수, 그리고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환 거래법은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화 가치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자,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법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국제무역사 시험에서는 외국환거래법이나 관세법보다는 대외무역법이 가장 많이 나와요. 대외무역법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가 차차 알아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쌤 이모티콘과 같이 우리 인사해봅시다. 안녕!